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땅의 쓰임새를 결정짓는다, 땅의 이름 용도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보셨던 지목과 함께요, 전 국토 어디든 간에 이 지목과 용도지역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목이랑 용도지역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도요, 대한민국 땅, 내 기본은 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도지역이란 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최상위 법률이죠. 요거에 따라서 전 국토에 빠짐없이 중복 없이 지정되는 땅의 이름입니다. 무엇보다 국토의 합리적, 경제적인 활용을 위해 선계획 후 개발을 위해 토지 이용의 기본적인 구분을 한 겁니다. 규제의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선계획 후 개발 이런 거다 보니까요, 건축 관련 규제가 많습니다. 건폐 용적률 같은 면적 충수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건물의 종류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죠.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까요, 이런 식의 경제적인 합리적인 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세부적인 구분을 추가로 하죠.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도시지역이란 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지역은요, 전 국토 면적에 비했을 때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92% 정도가 이 도시지역에 몰려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 정도의 땅에 90% 정도의 사람이 몰려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몰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차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관리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약간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용도지역이 5가지였습니다. 도시지역과 그리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5가지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준자가 붙어 있는 것들이요, 약간 애매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겹쳐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들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쳐서 관리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겠죠. 그래서 이 합쳐진 지역들을, 관리지역을 이제 도시지역이나 아니면 농림지역이나 혹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맞게끔, 거기에 준하게끔 관리하겠다고 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도시지역에 준해서 계획관리지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농림지역에 준해서 생산관리지역을 만들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보전관리지역을 만들었습니다만, 규제는 좀 다르죠. 그래서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것이 이 관리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용도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인데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유보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에서 환경을 꼭 지켜야 되는 지역들, 보존해야 되는 지역들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어놨고요, 이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6%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도시지역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리지역들도 나름 관리하겠다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나머지 땅들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땅들을 그냥 한데 묶어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라는 이름으로 농림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토의 45%나 되는 가장 넓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농림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름만 봐도 개발하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싶은 이름이긴 하죠. 근데 여기다 특별법이라도 여러 가지 겹치면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개발된 사례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자, 용도 지역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볼까 합니다. 용도 지역은 총 21가지로 되어 있고요. 크게 4가지로 나눠지죠. 자, 일단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고요. 그 밑으로도 또 세분화가 되죠.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종, 2종, 3종 주거 지역이 있고요. 그 중에 1종, 2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 지역과 그리고 전용 주거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 같은 경우도 뭐 근린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 중심 상업 지역, 뭐 공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 지역 같은 경우도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비도시 지역을 좀 볼 거예요.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비도시 지역이랑 도시 지역을 구분짓기 편하게 보시려면 어떤 게 있냐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보통 동입니다. 동. 무슨 동 무슨 동 할 때. 그리고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읍면리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읍면리 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읍면리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자,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용도지역에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건축규제가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굉장히 용도지역을 아시려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가능한 면적의 비율입니다. 비율이니까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용적률은 똑같아요. 건폐율이랑. 근데 뭐가 다르냐면 대지 면적 대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연면적은 바닥의 합이에요. 바닥의 합. 3층이면 바닥이 3개고요. 5층이면 바닥이 5개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건폐율은 당연히 100%가 안 되고요. 그 땅을 삐져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더 넘어갈 수 있겠죠. 층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건폐율을 이해하기 좀 편하시려면 한자를 보시면 되는데 건물 할 때 건자에다가 패자가 덮을 패자예요. 덮을 패자. 건물이 덮고 있는 비율, 땅을 덮고 있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서 보시면 좀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평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20%로 가정하시자고요. 그러면 대지 면적 대비라고 했으니까 100평에 40% 그리고 100평에 120%가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겠죠. 자, 건폐율 적용 시 40평의 건축 면적이 나오고요. 용적률 적용 시 120평의 연면적이 나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볼게요. 자, 이거를 대지 100평이라 보시자고요.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40평 정도, 건평 40평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40평에 120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3층이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뭐 면적을 좀 더 줄이면은 층수가 올라가고 하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슬렌더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좀 날씬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보통 10%에서 15%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저 강남 삼성 쪽에 있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요, 건폐율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죠. 대신에 층수를 높게 올리는 그런 게 요즘의 기본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단지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좀 전에 보셨던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당연히 다르게 지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건축규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주고 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주면 보이시는 것처럼 건폐율은 70% 이하가 나오고 용적률은 200에서 500%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건축 규제에 맞는 건물들을 거기다 짓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층에다가 편의점 깔고 카페 깔고 아니 그 2층 3층에다가는 월세 놓는 집을 두고 자기가 꼭대기에서 살고 있는 집주인이 꼭대기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상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준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같은 느낌인데 좀 다른 명칭을 쓰죠. 주상복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그 상업지역과 주거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주상복합이라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은 건폐허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퍼센트 이하라고 표시가 되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로 표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조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결정한 거에 따라서 건축 면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아니면 살려는 땅, 아니면 뭐 팔려는 땅, 이런 것들이 지금 용도지역이 어떠한지를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무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저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그 땅이에요. 저 공시지가 보이시죠? 제곱미터당 9,100만원, 평당 한 3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자, 인터넷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다가 편하게 토지 이용만 치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동 완성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항목을 들어가시면 이게 옛날에는 서류로 떼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용도지역 등의 기본 규제가 체크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목도 있고요, 면적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 자,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용도지역이 표기가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로,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려는 용도지역은 요 중심상업지역이겠죠.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상업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건폐허 용적률 기억나시겠지만 상업지역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건폐율이 거의 90%가 나옵니다. 90%가 굉장히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싼 땅이기도 하고요. 그럼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용도지역의 변경 권한이요, 좀 바뀌어 왔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지자체로 이양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8년 4월 25일이에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거의 처음에 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가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150만 평 이상의 용도지역을 바꾸고 15만 평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시장과 군수, 도지사 이쪽으로 다 이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 용도지역이라는 것들은 한번 지정이 되면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용도지역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근데 이게 규제가 바뀌면서 지자체가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용도지역이라는 것들도 얼마든지 입지에 따라 바뀔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용도지역 변경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21일 날 춘천시장이 발표를 합니다. 춘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계획과 사전 환경 검토서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긴 목적을 가진 공고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춘천시의 용도지역을 바꿀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농림지역이었던 것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든가, 그리고 녹지지역이었던 것들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가, 그럴 때에는 당연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먼저 공고를 하는 그런 공고문이죠. 그런 건 사실 크게 중요치 않고요. 중요한 거는 용도지역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자체에게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이양되면서요, 용도지역 변경과 그에 따른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표시가 되죠. 늘어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많이 보입니다. 미세분 관리지역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 관리지역 세분화가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근데 그 양에 상관없이 계획관리지역은 거의 300만 평 가까운 땅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어디서 많이 줄었냐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 이만큼 많이 늘어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같았으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면 더 이상 개발될 수 없고 뭔가 손댈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산수율적으로 보면 땅값은 기본적으로 2배, 3배는 뜁니다. 그게 그 2008년, 9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국 지자체에서 각자 판단해서 용도지역을 올려야겠다 판단이 서면, 물론 이제 시장이 무슨 행정 절차 마냥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제 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수집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국토교통부 같은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용도지역의 변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이전까지 용도지역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일단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용도지역은 대부분 확산돼요. 확산되는데 상위 용도지역에서 하위 용도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상정해서 성장하는 것들을 기본 전제를 깔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은 계속해서 팽창이 되고 집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가 그렇게 막 늘어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자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인구를 어디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치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개발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은 다 계획관리적입니다. 약간 색깔이 그 애매한 그 살색 같은 거 있죠? 거기가 현재 계획관리적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연두색 부분이 생산관리적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용도적이 바뀔 때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계획관리적이 안쪽으로 파고들어서요. 결국에는 생산관리적을 다 먹게 되는, 그게 용도지역 변경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획관리적이 있는데 저 멀리 생뚱맞게 그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이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획관리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농림지역에 거기만 일부러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농림지역은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싼 땅이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산술적으로만 봐도 땅값이 2배 이상 뜁니다. 그런 식의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땅의 이름, 용도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발과 건축의 규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요. 땅 팔자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용도지역 이해하시고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코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되게 좀 이상할 거예요. 막 막혀있고. 근데 오늘까지 안 하면 너무 영상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코 막혀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 좀 듣기 불편하셨겠지만 양해를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